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가장 힘든 벌이라고 하면 어떤 걸 떠올리시게 되나요? 아마 자녀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아무래도 자식들이 힘들어하는 걸 보는 게 가장 힘든 벌이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저는 그 벌을 받은 사람을 직접 제 두 눈으로 목격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행한 잘못의 대가가 얼마나 잔혹한지 알게 되었는데요. 시간이 늦을 순 있지만 벌은 기어코 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의 진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집은 가난하지만 따뜻하고 화목한 집안이었습니다. 엄만 식당을 하셨고 아빠 무역회사를 다니셨어요. 그리고 저희에겐 제 부모님과 같은 고모가 두 분이 계십니다. 고모들은 저와 남동생에겐 특별한 존재들이세요. 그때 당시 고모들도 20대 젊은 나이라 한창 놀고 싶었을 때지만 맞벌이하는 저희 부모님을 대신해 저와 남동생을 봐주곤 했습니다. 그땐 어린 고모들과 노는 게 그저 재밌기만 했어요. 한 번은 제가 어린 마음에 친구들을 잔뜩 집으로 데리고 와 간식을 해달라고 조른 적도 있었죠. 그때 당황하던 고모들의 표정이 아직도 생각이 나는데요. 급하게 슈퍼에서 이것저것 사와 떡볶이를 만들어 주셨는데 친구들이 너무 좋아했던 기억이 있네요. 큰 고모, 오늘 완전 최고야. 친구들이 큰 고모 요리사 아니냐고 하더라. 떡볶이 엄청 맛있었어. 고모, 나중에 또 해줘. 다음에 또 친구들 데리고 올게. 아, 아니야. 아니, 친구들은 나중에, 다음에 데리고 와. 고모 오랜만에 요리했더니만 쥐가 다 빠져나간 것 같다. 뭐? 안 돼. 고모 쓰러지면 안 돼. 농담이야, 농담. 승현이가 좋았으면 고모도 좋지 뭐. 다음엔 고모가 더 맛있는 거 해줄게. 언제든지 친구들 데리고 와. 나중에 아빠가 아시고선 절 혼내시긴 했지만 그날은 어찌나 큰 고모가 멋있어 보이던지 지금도 기억이 또렷이 날 정도였어요. 종종 저녁에 엄마가 하는 식당에 가서 저녁을 먹기도 했었는데 가끔씩 고모가 절 데리고 갔을 때 엄마 아빠가 식당에서 모임을 하고 있을 때도 있었죠. 한 번은 가게에 갔는데 아마 그 안에 엄마 아빠 손님들이 와 계셨던 것 같아요. 어? 언니 손님 있어요? 아휴, 승현이랑 승준이 데리고 와서 밥 먹으려고 했는데. 아이고, 이게 누구야? 우리 조 사장님 막내 동생이구나. 반가워요. 조 사장님이랑 사모님 바쁘니까 동생들이 이렇게 애들 봐주는구나. 아, 안녕하세요. 조은영이라고 합니다. 반가워요. 나도 이런 동생들이 있으면 참 좋겠네. 조 사장님 복 받았어. 아무튼 오늘 우리 중요한 얘기 중이라 지금 안 될 것 같은데 어쩌지? 이거 가서 다른 거 맛있는 거 사 먹어요. 얘기가 금방 안 끝날 것 같아서 그래. 손님들한테 용돈을 받고선 그날은 배 터지게 분식집에서 사 먹기도 했죠. 어느 날부턴가 엄마 아빤 그때 오셨던 손님들과 자주 만나는 듯 했어요. 종종 작은 고모와 가게에 갈 때가 있었는데 그땐 가게에서 밥을 못 먹고 항상 밖에서 밥을 먹어야 했죠. 그땐 그저 맛있는 거 사 먹는다는 생각에 좋아하기만 했답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자주 만나던 엄마 아빤 어느 날부턴가 얼굴이 너무 좋아 보였어요. 무슨 일인지 영문을 모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엄마 아빠가 놀라운 소식을 저희에게 해주셨죠. 승연아, 승준아, 우리 앞으로 아파트에 살 거야. 너희들도 너무 좋지? 너희도 아파트 가고 싶다고 했었잖아. 저번에 우리 봤던 그 아파트에 다음 달에 이사 갈 거야. 우와, 정말? 우리 이제 아파트에서 사는 거야? 그래, 엄마 아빠가 열심히 일해서 거기 이사 가게 됐어. 여보, 고생 많았어. 그동안 내내 식당 일 하느라 손 마를 틈도 없었는데 이렇게 보답이 오네. 당신도 고생했지 뭐. 우리 애들 이제 편하게 학교 가고 걱정 없이 살 수 있어서 얼마나 좋아. 당신도 이제 한시름 놓겠다. 그치? 그렇게 아파트 가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는데 정말 이사 가게 된다니 꿈만 같아. 엄마 아빤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아파트 분양을 받게 되셨다고 하셨어요. 그날은 야근 없이 일찍 퇴근한 아빠와 저녁 장사를 일찍 마감한 엄마랑 같이 오붓하게 저녁도 먹을 수 있었죠.
그날의 기억은 지금도 따뜻하게 제 마음에 남아 있답니다. 아파트에 이사를 가게 되자 누구보다 기뻐했던 사람이 또 있었는데요. 바로 고모들이었어요. 큰 고모, 작은 고모 모두 축하한다며 축하 선물까지 준비를 했었습니다. 승현아, 이거 큰 고모가 이사 간다고 해서 선물로 주는 거야. 우리 승현이 공주입을 갖고 싶다고 했잖아. 고모가 저기 시장에서 사왔다. 어때? 이쁘지? 앞으로 이거 덮고 자는 거야. 와, 큰 고모, 고마워. 내가 이거 진짜 갖고 싶었는데 이사 가면 맨날 이걸로 덮고 잘게. 승현이네 이사 가면 고모도 이제 아파트 구경할 수 있겠네. 진짜 좋겠다. 승현이 그럼 고모 거기서 살게 해줄 거야? 고모도 아파트에서 살고 싶은데. 그럼 큰 고모, 작은 고모도 우리랑 같이 살아. 아파트 가면 집도 여기보다 훨씬 넓대. 그럼 고모들이랑 같이 자도 될 것 같아. 그땐 기대감에 부풀어 앞으로 다가올 불행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예상치도 못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죠. 아빠 엄마가 분양을 받았다던 그 아파트는 사기였어요. 중개를 해준 사람과 짜고선 집주인 행세를 하던 사람이 잠적을 하고 말았죠. 이사를 가려고 살던 집도 내놓았는데 당장 갈 곳이 없어졌던 부모님은 부랴부랴 허름한 빌라를 구해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말 그대로 그날의 사건으로 저희 집은 풍비박산이 나고 말았어요. 지금도 엄마가 오열하는 소리가 생각날 때가 있을 정도로 정말 힘든 시간이었죠. 정말 사기래? 당신 제대로 알아본 거 맞아? 분명 우리 계약서에 사인까지 했잖아. 집주인이라고 확인도 했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맞아. 가서 보니까 이미 집 팔고 튀었더라고. 우리랑 계약한 날 바로 집 팔았던 모양이야. 부동산도 찾아가 보니까 아무도 없고 이미 정리했대.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경찰엔 신고했어? 잡을 수 있대? 이름이며 뭐며 다 있잖아. 신고는 할 수 있는데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 아직 잡히지도 않아서 수산하겠다고 하는데 정확히 답을 못 주겠대. 그날 이후로 부모님은 매일매일 다투셨어요. 저희 앞에선 싸우지 않으셨지만 잠이 들면 여전히 두 분은 언쟁을 벌이셨죠. 자다 깨서 두 분의 말소리를 들을 때면 제 심장이 바닥으로 꺼지는 듯 했습니다. 저희에게 설명을 해주시지 않았어도 전 그때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고모들은 가끔씩 집으로 찾아와 저희를 돌봐주곤 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고모들에게 왜 이런 건지 물어본 적도 있었어요. 그때마다 고모들은 아무렇지 않은 척 절 달래주곤 하셨죠. 큰 고모, 혹시 엄마랑 아빠 나 때문에 싸우시는 거야? 우리 앞에선 안 그런 척 하는데 요즘 매일 밤에 둘이서 싸워. 내가 학교에서 받아쓰길 못해서 싸우는 건가? 아이, 아니야. 그런 거 아니고 엄마 아빠 그냥 요즘 일 때문에 힘들어서 그래. 승현이도 승준이랑 가끔씩 싸우지? 그런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돼. 그래도 난 엄마랑 아빠가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는데 나도 승준이랑 싸우지만 금방 화해하는데 엄마랑 아빠는 사과도 안 하는 것 같아. 알았어. 고모가 엄마랑 아빠한테 얘기해 줄게. 우리 승현이가 걱정한다고 얘기하면 엄마랑 아빠 서로 화해할 거야. 알았지? 승현이 걱정하지 마. 이 고모 믿지? 고모가 하는 건 다 잘 되잖아. 그래, 고모가 우리 엄마 아빠 꼭 화해시켜줘. 중간에서 고모들이 정말 많이 노력을 했었지만 엄마 아빠 사이는 좋아지지 않았어요. 지금도 아빠랑 엄마가 다퉜던 모습이 생각이 나요. 매일매일이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분위기에서 지냈었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저희 앞에서 다투셨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크게 충격을 받았는지 지금도 꿈에 생생하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당신, 이렇게 된 거 다 당신 탓이야. 알어? 이거 다 당신이 날려먹은 거잖아. 식당에 데리고 와서 처음 인사시킨 사람도 당신이고. 여보, 미안해. 근데 나도 몰랐어. 이렇게 될 줄 몰랐다니까. 나라고 뭐 이런 상황 만들고 싶었겠어? 미안해?
미안하다고만 하면 끝이야? 내가 그래서 그 사람 믿지 말라고 했지. 내 말을 하나도 안 듣고 당신 혼자서 그렇게 결정한 거잖아. 왜 내가 이런 상황 겪어야 하는 건데? 왜? 여보, 진정해. 내가 정말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당신 고생한 거 내가 다 날려먹은 거 정말 미안해. 그렇게 심하게 다퉜던 그 다음 날, 이른 아침 아빠가 출근하자 엄만 부랴부랴 짐을 싸기 시작하셨어요. 전 그 모습을 보면서 영문을 몰라 그저 쳐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소라면 학교 갈 준비하라며 서두르셨을 엄마가 깨어난 저와 남동생을 보고서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분명 이상하다 생각을 했었는데 엄마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죠. 그날이 마지막이었어요. 짐을 싸들고 나간 엄만 영영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엄만 집을 나가시면서 도저히 아빠랑 못 살겠다며 잘 살라는 말만 남기셨죠. 그게 마지막 인사가 될 거라곤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그 후로 전 아빠 남동생과 셋이서 살게 되었습니다. 엄마의 가출 이후 저희 가족은 더더욱 무너져 갔습니다. 버티고 버티셨던 아빠도 엄마의 가출이 큰 충격이셨는지 그날 이후로 매일매일 술을 드시기만 했어요. 처음엔 퇴근 후 한 병, 두 병 마시던 술이 나중엔 다음날 아예 출근을 하지 못할 정도로 5병씩 마시기도 했죠. 저는 그런 아빠가 엄마처럼 떠나버릴까봐 두려웠습니다. 아빠, 술 그만 마시면 안 돼? 내일 학교 공개 수업인데 아빠도 꼭 와야 하는데. 아, 승연아, 아빠 내일은 못 갈 것 같은데 어쩌지? 대신 내년엔 꼭 갈게. 알았지? 아빠가 미안해. 아빠 승준이 준비물도 사야 되고 아빠가 같이 가줘. 술 그만 마시고 준비물 사러 같이 가줘. 아빠가 딱 이거 한 병만 마시고 그만 마실게. 승연아, 아빠가 마음이 아파서 그래. 아빠한텐 이게 약이야, 약. 이걸 먹어야 아빠가 살 수 있어. 그래서 그런 거니까 우리 딸이 이해해줘. 늘 슬픈 표정으로 내내 술만 마시던 아빠는 그렇게 3년을 버티고 버티다 결국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그때 제 나이 고작 15살이었고 남동생은 12살 때였죠. 어린 동생과 둘만 남게 된 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이 많았어요. 그런 저희 두 남매의 손을 잡아준 건 다름 아닌 고모들이었습니다. 승연아, 가자. 고모 집에 가서 같이 살자. 걱정하지 마. 고모가 승연이 승준이 책임질 거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고모랑 같이 지내면 돼. 고모, 우리 이제 어떻게 해요? 아빠도 돌아가시고 엄마도 안 오고 우리 이제 둘만 남은 거예요? 둘이라니. 큰 고모랑 작은 고모도 있고 고모부랑 사촌들도 있는데 무슨 걱정이야. 아무 걱정하지 마. 고모가 어떻게든 승연이 승준이 다 책임질 거니까 얼른 옷만 챙겨. 짐은 나중에 고모가 알아서 처리할게. 큰 고모는 아빠의 장례식 후 바로 저희 집으로 와 저희 남매의 짐을 챙겨 집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작은 고모는 그날 이후로 매일 큰 고모의 집에 찾아와 저희를 돌봐주곤 했어요. 중학생이었던 전 그때 당시 심한 사춘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그런 절 묵묵히 지켜봐주고 응원해줬던 사람도 바로 고모들이었어요. 하루는 제가 집에 들어가지 않고 동네 놀이터를 서성였을 때가 있었어요. 자정이 되어서도 전 고모 집에 들어갈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땐 왜 그랬는지 모든 게 짜증이 나고 화가 났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된 건지 다 원망밖에 안 들었어요. 그때 하루 종일 절 찾던 큰 고모와 작은 고모가 제가 있던 놀이터에 나타나셨죠. 전 당연히 제가 크게 혼날 줄 알았어요. 승연아, 아휴, 이 추운 날에 왜 이러고 있어? 집에 들어오지. 밥은? 밥은 먹었어? 고모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고모가 왜? 나 그냥 다시 원래 집에 갈래. 여기 학교도 다니기 싫고 솔직히 다 짜증나. 다시 돌아가고 싶어. 승연아, 승연이 마음 고모가 다 알아. 근데 지금은 고모랑 같이 살아야 돼. 고모가 승연이 보호자니까 나중에
정말 나중에 승연이 혼자 살고 싶다고 하면 그땐 고모가 말리지 않을게. 그런데 지금은 고모랑 같이 살자. 왜 엄마랑 아빠는 우리랑 같이 안 있고 다 그렇게 떠나? 나랑 승준이만 남겨두고 가면 우린 어떻게 살라고 그러는 건데? 고모도 나중에 우리 버릴 거 아니야? 고모가 니들을 왜 버려? 고모가 말했지? 끝까지 책임질 거라고. 승연이 고모가 거짓말하는 거 봤어? 고모는 승연이랑 승준이 절대로 안 놔. 포기 안 할 거고 안 떠날 거야. 그러니까 승연아, 고모 믿어줘. 그날 큰고모와 함께 눈물 콧물 다 쏟으며 저는 그동안 쌓였던 마음속 응어리를 풀었던 것 같아요. 그날 이후로 저도 마음 잡고 열심히 공부를 했죠. 처음엔 저와 남동생은 큰고모 집에서 살면서 눈치를 정말 많이 봤어요. 아무리 큰고모가 편하게 지내라곤 했지만 고모 부며 사촌들이며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죠. 그런 상황에서 고모부와 사촌들도 늘 저희에게 편하게 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언젠간 저녁 늦게 집에 들어갔던 날이 있었는데 거실에 다 같이 모여 있다가 제가 들어가자마자 어찌나 환하게 반겨주던지 정말 가족이 된 걸 느꼈던 날이 있었어요. 아이고, 승연이 왔어? 언제 오나 기다렸어. 우리 승연이 치킨 좋아하지? 고모부가 승연이 좋아하는 양념치킨 포장해 왔지. 배고프지? 오늘은 치킨 파티다. 아, 얼른 손 씻고 와. 누나,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아빠가 누나 닭다리 먼저 먹어야 된다고 기다리라고 했단 말이야. 승준이는 아까 왔는데 누나 또 공부하다가 왔구나? 얘들아, 누나 공부하는 거 보면서 뭐 느끼는 거 없냐? 승연아, 우리 애들 기강 좀 잡아야 되겠다. 어떻게 공부하라 하는 애가 없냐? 니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이 아빠가 닭다리 먹으라고 할 거야. 승연이 누난 공부 열심히 하잖아. 아휴, 아빠도 참. 누나, 얼른 손 씻고 와. 우리 배고파. 큰 고모네 식구들은 누구 한 명 저희에게 눈치를 주지 않았고 그렇게 저희는 따뜻한 환경 속에서 잘 자랄 수 있었어요. 저는 그런 고모들과 식구들을 위해 더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보답하는 길은 성공하는 것밖에 없다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해 약대 입학을 하게 됐죠. 입학 소식을 듣자마자 온 식구들이 다 같이 파티를 열어줬습니다. 그날은 아마 영영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승연아, 너무너무 축하해. 우리 승연이 고등학교 내내 열심히 공부하더니만 약대까지 합격하고 얼마나 기쁜지 몰라. 정말 축하한다. 아이고, 우리 조카. 너무 축하한다. 고모부가 다른 거 선물해 줄 건 없고, 자, 여기 용돈. 원래 고3 끝나면 친구들이랑 놀러 많이 다녀야 되는 거 알지? 더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하고. 고모부가 두둑히 챙겨줄 테니까. 감사해요, 큰고모, 큰고모부. 덕분에 저 공부 열심히 할 수 있었어요. 제가 나중에 약사 되면 꼭 보답할게요. 보답은 무슨, 우리 집에 우리 조카가 있다는 것 자체가 보답이지. 너희들도 알겠지? 승연이 누나 언니처럼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큰 고모분 학교에 다니면서 항상 절 지켜 세워주셨던 분이셨어요. 성적이 좋을 때면 누구보다도 기뻐하셨고 더 기분 좋으라고 동네 플랜카드라도 달아야 되겠다고 하실 정도였죠. 사촌들도 늘 저를 잘 따랐고 저도 사촌들과 잘 지냈습니다. 큰 고모 가족들과 작은 고모 가족들은 정말 저희를 친가족들처럼 대해주셨어요. 어릴 땐 그걸 잘 느끼지 못할 때도 있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더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약대 입학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서 정말 기뻐했던 큰 고모와 작은 고모는 축하한다며 저에게 큰 선물을 하나 주셨어요. 방으로 절 조용히 부르시더니 선물 하나를 제게 내미셨죠. 승연아, 이거 큰 선물은 아니고 너 대학 입학할 땐 꼭 해주고 싶었던 건데 그래도 이렇게 줄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큰 고모랑 작은 고모가 준비한 거야. 다른 사람한텐 비밀이다. 어? 고모, 이거 무슨 돈이야? 아이, 됐어. 나 입학금 지원 받을 수 있대. 그러니까 이거 필요 없어. 아유, 넣어도.
큰 고모랑 작은 고모가 너 위해서 준비한 건데 가지고 있어. 입학금 아니라도 나중에 필요할 때 써. 어린아이가 어느새 이렇게 숙녀가 돼가지고 대학 간다니까 고모가 얼마나 눈물이 나오는지 몰라. 이렇게 잘 커져서 고마워. 고모, 나야말로 고맙지. 내가 이렇게 클 수 있었던 거 다 고모들 덕분이야. 우리 덕은 하나도 없어. 다 너희들이 알아서 잘 큰 거지. 그래서 고마워. 이건 고모들이 고마워서 주는 선물이니까 거절하지 말고 받아. 큰 고모와 작은 고모는 정말 저와 남동생을 딸처럼 아들처럼 생각하셨어요. 사랑을 줄 땐 무한한 사랑을 주셨고 훈육이 필요할 땐 훈육도 하실 만큼 진짜 친자식처럼 저희를 대해 주셨죠. 그렇다 보니 엄마에 대해서 생각을 했던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더군다나 엄만 집을 나가신 이후로 한 번도 저희를 찾아온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 역시 엄마의 마음에서 놓아버렸죠. 그런 엄마의 소식이 들려온 건 제가 28살 때쯤이었어요. 큰 고모는 놀라지 말라며 저에게 엄마 소식을 들려주셨어요. 승연아, 놀라지 말고 들어. 며칠 전에 네 외가댁에서 연락이 왔어. 엄마가 돌아가셨대. 장례를 치러야 하는데 혹시 가볼 생각이 있니? 뭐?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왜? 무슨 일로? 몸이 많이 안 좋으셨던 것 같아. 병원에서 치료받으시다가 돌아가셨대. 승연이가 궁금하면 고모가 같이 가줄게. 그렇지 않으면 고모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고모, 솔직히 나 엄마가 궁금할 때도 있었거든? 예전엔 오죽하면 엄마가 집을 나갔을까 생각도 했었어.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평생 자식 얼굴 한번 궁금해하지 않은 엄마가 이해가 안 가더라고. 나 엄마 장례는 안 보고 싶어. 이미 내 마음에선 엄마 놓은 지 오래야. 그래, 네 마음 잘 알겠어. 고모가 알아서 잘 처리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전 그렇게 영원히 엄마를 마음에서 놓았습니다. 저에겐 진정한 엄만 고모들 뿐이라고 생각했죠. 이후 제 남동생은 사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평소에도 군인이 되는 게 꿈이었던 남동생은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 꿈을 이루게 된 거죠. 그런데 남동생이 졸업하고 임관식을 할 때쯤 저는 일이 있어 가보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동생 임관식에 참석도 못하고 죄책감에 미안하다고 말을 한 적도 있었는데 그때 남동생이 들려준 얘기는 절 놀라게 했죠. 누나, 걱정하지 마. 그날 우리 식구들이 제일 많이 왔어. 큰 고모며 큰 고모부며 사촌들이랑 작은 고모랑 작은 고모부까지. 와, 어찌나 많이 왔는지 다들 대가족 총출동했다면서 말했다니까. 누나까지 왔으면 그날 완전 눈물 바다였을 거야. 정말? 고모들 다 바쁘다고 못 간다고 했었는데. 그래서 내가 꼭 가려고 했는데 정말 미안해. 괜찮아. 그날도 고모들 와서 얼마나 울었는지 알아? 아, 난 무슨 내가 파병 가는 줄 알았다니까. 대견하다고 어찌나 오시던지 달래느라 아주 혼났어. 누나, 우리 진짜 고모들한테 잘해야 되겠어. 그치? 이번에 임관식 때 고모들 그렇게 총출동한 거 보고 나 눈물 나는 거 꾹 참았어. 바쁜 와중에도 고모와 식구들은 모두 출동해 동생의 임관식도 축하를 해주었어요. 사실을 알고 나서 전 식구들이 저희를 정말 가족으로 생각하는구나 싶어 감사함을 느꼈죠. 그 감사함을 말로 전하니 고모들은 대수롭지 않게 얘기를 하시더군요. 아유, 당연히 우리 아들 임관식인데 안 가면 되겠니? 우리가 얼마나 긴장하면서 봤는지 알아? 아, 군복 입은 거 보니까 눈물이 절로 나더라. 너무 울어가지고 나중엔 창피했어. 그래, 언니. 그날 너무 울더라니까. 아이, 나처럼 꾹 참았어야지. 아이고, 나보다 더운 게 누군데. 얘, 네 작은 꼬마 얼마나 울었는지 알아? 작은 꼬마가 언제 군인 되냐면서 엉엉 울었어. 그날 너 못 온 게 아주 다행이다, 다행.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지 뭐. 내가 키운 애인데 당연히 눈물 나오지. 안 그래? 승연아, 나중에 너 시집 가면 우리 어떻게 하냐? 아, 결혼식장에서 눈물바다 되는 거 아니야? 전
제 평생 은인이 고모들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다른 거 몰라도 고모들에겐 제가 할 수 있는 거 모두 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처음 선배 약국에서 약사로 일했을 때 첫 월급을 받고선 고모들의 선물을 사서 간 적도 있었어요. 어릴 때 첫 월급은 빨간 내복을 사서 주는 거라는 말을 듣고 저는 그날 빨간 내복을 사서 고모들에게 선물을 해줬죠. 선물을 받고선 고모들은 너무 좋아하셨어요. 승연아, 어때? 고모 잘 어울리지? 이야, 승연이가 사준 거라 그런지 그냥 입어도 따시네, 따셔. 그치? 어쩜 이렇게 컬러도 쨍하니 예쁘냐. 아, 올해 겨울은 이거 입으면 되겠다. 아주 보일러 안 틀어도 따뜻하게 살겠어. 아이, 고모들, 그만하고 옷 입어. 다음엔 좋은 가방 하나씩 사줄게. 첫 월급은 내복 사드리는 거라고 해서 사온 거야. 아니야, 고모 가방 필요 없어. 이거 내복 받으면 됐지 뭐. 다음엔 선물 사오지 말어. 알았지? 그 돈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나중에 너 약국에 올 때 그때 써. 고모도 돈 번다니까. 이런 거 사오지 말고 너 쓸 거 써. 그래, 승연아. 고모도 필요 없다 얘. 우리 승연이 나중에 결혼 자금으로 써야지. 이거 내복 하나로 평생 선물 다 한 거니까 다음에 선물 사오지 마. 고모들은 제가 선물을 사갈 때마다 무척이나 좋아하셨어요. 비싼 선물을 사갈 때면 절대 안 받는다고 거절하셨지만 소소하게 영양제 챙겨갈 때면 정말 좋아하셨죠. 어느 날은 영양제를 들고서 집에 갔었는데 고모들이 한 얘기를 듣고 놀라기도 했어요. 아이고, 역시 딸이 최고구만 최고. 어떻게 내 건강은 딸밖에 안 챙기냐. 고마워. 내가 안 빼놓고 잘 먹을게. 아이 언니, 승연이가 왜 언니 딸이야? 내 딸이지. 언니는 아들이고 딸이고 다 있잖아. 난 아들밖에 없으니까 승연이 내 딸해라. 아이 승연이 우리 집에서 살았는데 왜 네 딸이야? 아니다. 승연아, 네가 골라봐. 너 누구 딸 할 거야? 당연히 큰 고모 딸이지? 아니지.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잘 놀아줬는데. 당연히 작은 고모 딸이지? 아이 참, 누구 딸이 뭐가 중요해. 난 큰 고모 작은 고모 딸이야. 됐지? 그러니까 싸우지 말고 영양제 꼬박꼬박 잘 챙겨 드시고 건강하세요. 늘 저의 행복을 바라시던 고모들이 딱 한 가지 원하는 게 있었다면 다름 아닌 제 결혼이었어요. 30대가 넘어가면서 고모들은 만날 때마다 지금 만나는 사람이 없냐며 묻곤 하셨죠. 사실 전 결혼에 대해 딱히 생각을 한 적이 없었어요. 결혼을 굳이 해야 하는가까지 생각을 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된 남자를 보고 제 생각은 확 달라지게 됐습니다. 그 사람은 저와 취미도 같고 생각도 비슷했어요. 대화가 잘 통한다는 게 이런 말이구나 싶을 정도로 정말 잘 맞았죠. 이 생각은 저만의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승현 씨, 승현 씨도 저랑 있으면 재밌죠? 저도 그래요. 말도 잘 통하고, 솔직히 저 지금까지 이렇게 말이 잘 통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우리 잘 맞을 것 같지 않아요? 에이, 저희 아직 한 달밖에 안 봤잖아요. 저도 신국 씨랑 있으면 재밌어요. 대화도 잘 통하고. 그럼 됐죠 뭐. 우리 정식으로 사귀시다. 전 애초부터 승현 씨 마음에 쏙 들었는데 언제 말할까 고민했거든요. 저 다정다감한 남자입니다. 저랑 사귀시면 후회 안 하실 거예요. 항상 밝고 유쾌하던 남자친구는 저를 늘 행복하게 만들어줬어요. 외동 아들이라고 했던 남자친구는 사랑을 듬뿍 받은 티가 났죠. 늘 절 배려하고 생각해주면서 공감도 많이 해줬습니다. 특히나 제 가족들 얘기를 꺼냈을 때 누구보다 마음 아파했던 사람도 바로 남자친구였어요. 이 사람에겐 숨길 것이 없겠구나 생각이 들어 저의 인생 얘기를 과감하게 털어놓을 수 있었죠. 솔직히 편견이 생길 수도 있는 얘기였지만 남자친구는 오히려 저에 대한 감정이 더 단단해졌다고 말을 했어요. 그런 사람과 사랑에 안 빠질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2년간의 연애를 시작했죠. 연애를 하면서도 한 번도
헤어짐을 생각해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아주 잘 맞았어요. 2년 후 남자친구의 프로포즈를 받게 되었고 처음 시댁에 인사를 가게 됐어요. 잔뜩 긴장을 한 채로 인사를 가게 됐는데 문을 열자마자 보였던 건 누구보다 환하게 맞이해 주셨던 남자친구의 어머니셨습니다. 어머, 반가워요. 난 우리 신국의 엄마예요. 얼른 들어와요. 오느라 고생했죠? 밥 먹으면서 천천히 얘기 나눠요. 반갑습니다, 어머님. 전 신국 씨 여자친구 조승연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맞이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건 어머님 꽃 좋아하신다고 해서 준비했어요. 어머나 세상에, 이렇게 세심할 수가. 내가 꽃 좋아하는 건 어떻게 알았어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마치고 다과를 들며 얘기를 나누게 되었죠. 이미 남자친구가 저희 집안에 대해 얘기를 했지만 그날 자세한 얘기를 전할 수 있었어요. 그럼 아버지 어머님 돌아가시고 고모 댁에서 컸던 거예요? 어머, 고모님들이 정말 좋으신 분들인가 보다. 사실 나도 우리 아들 어렵게 가진 애거든요. 결혼하고 10년 넘어서 30대 중반에 낳은 아이라 내가 얼마나 귀하게 키웠는지 몰라요. 고모님들이 엄청 예뻐했나 보네. 네, 고모들 아니었으면 저희 이렇게 잘 크지 못했을 거예요. 저도 고모들이 엄마라고 생각하면서 컸고요. 어머님이 신국 씨한테 사랑을 많이 주셔서 그런지 신국 씨가 정말 밝고 사랑이 넘치는 사람으로 큰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신국 일이라면 내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을 정도예요. 아이, 그렇다고 시집살이 하겠다는 건 아니고 난 우리 신국이 행복한 것만 바라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사실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놀랐는데 그럼 우리 신국이가 앞으로 고모들한테 잘해야 되겠네요. 남자친구 어머니의 말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죠. 친자식처럼 키워준 고모들에게 잘해야 된다는 말을 하시는 걸 듣고선 정말 좋으신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남자친구만큼이나 좋은 시부모를 만나 행복하게 결혼할 거라고 그땐 그렇게 믿었습니다. 처음 고모들에게 남자친구를 소개해준 날도 잊혀지지 않아요. 그때 첫인사를 했던 날 고모들 반응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어머, 아, 이렇게 잘생긴 사람을 내 사위로 들인다고? 정말이야? 와, 우리 승연이 능력 좋다. 역시 결혼도 야무지게 하는구나. 아이, 고모, 사람 앞에 두고 그런 말 하면 어떡해. 인사드려. 우리 큰 고모. 여긴 우리 작은 고모. 고모, 여기 나랑 만나고 있는 이신국 씨. 반가워요. 내가 우리 승연이 큰 고모예요. 우린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저 우리 승연이만 행복하게 해주면 돼. 그것만 잘 지켜주면 우리 해치지 않아요. 그래요. 난 우리 승연이 작은 고모. 우리 승연이 눈에서 눈물 나면 알죠? 우리가 한 손갈 하거든. 장난이고 결혼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결혼 걱정은 하나도 하지 말고 잘 살기만 하면 돼요. 알겠습니다, 고모님들. 제가 승연 씨 꼭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저만 믿으세요. 양가의 축복 속에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준비하는 동안에도 저희는 하루하루가 행복했어요. 이대로 행복이 깨어지지 않을 거라 생각했죠. 그렇게 결혼식 날 모든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작은 고모가 갑자기 표정이 좋지 않으셨어요. 한 번도 그런 표정을 본 적이 없었는데 시부모님을 보시더니만 뭔가를 골똘히 생각하시는 듯 했죠. 결혼식 내내 어두웠던 작은 고모의 표정을 보고선 저는 영문을 몰라 물어보기도 했어요. 고모, 왜? 무슨 일 있어? 고모 표정이 너무 안 좋아. 아니야. 내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아는 사람이랑 좀 헷갈려서 그래. 혹시 너희 시부모님 여기서 쭉 사셨다니? 그건 아닌 것 같던데. 왜? 아는 사람 같아서 그래? 어디서 많이 봤는데 닮은 사람인가? 아니야. 내가 착각해서 그런가 봐. 나중에 생각나면 말해줄게. 걱정하지 말고 넌 신혼여행 잘 다녀와. 그때는 그저 고모가 아는 사람을 착각한 거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렇게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에 사건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혼인신고를 하려고 구청에 가려던 날이었어요. 남편이랑 몇 시까지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기다리고 있을 때였죠. 근데 바로 그때 작은 고모가 전화를 해오는 게 아니겠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들려온 목소린 지금껏 제가 알던 그 작은 고모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야, 승연아, 너 지금 어디야? 어디 있어? 아, 고모, 나 지금 구청에 혼인신고하려고 준비 중이야. 신혼여행 다녀오고 바로 하려고 했는데 지금에서야 시간이 났네. 왜? 무슨 일 있어? 아이고, 너 지금 혼인신고 하지 마. 고모가 갈 테니까 절대로 하면 안 돼. 왜? 무슨 일인데? 고모, 아이, 갑자기 혼인신고를 하지 말라는 건데. 안 돼. 절대 안 돼. 그 집안이 무슨 집안인 줄 알아? 그 집안, 너희 집안 왼수야, 왼수. 너 당장 거기서 나와. 고모랑 만나서 얘기하자. 급한 고모의 목소리에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왼수라니 그게 무슨 말인가 싶던 찰나에 남편이 도착을 했죠. 남편은 당황해하는 절 보고선 그 이유를 물었어요. 제가 설명을 해주니 남편 또한 당황스러워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하나 남편도 저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던 그 순간 고모가 저희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더니 남편 앞으로 하얀 종이 하나를 내밀더군요. 그 종이로 저희의 상황은 완전 뒤바뀌고 말았어요. 자네, 이거 확인해봐. 이거 자네 어머니 맞지? 주민번호며 주소며 얼른 확인해봐. 고모님, 고모님 왜 이러세요? 어, 이거 저희 어머니 맞는데, 주민번호 맞는데? 이럴 줄 알았어. 너희 부모 멀쩡히 저렇게 잘 살고 있었어. 우리 오빠는 그날 이후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억울하게 떠났는데, 벌도 제대로 안 받고 그렇게 멀쩡히 살고 있었어. 고모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저 집안, 너희 아빠 엄마 사기친 집안, 바로 저 집이야. 저기 저 부모가 너희 엄마 아빠 사지로 몰고 간 거라고. 고모가 내민 서류는 그때 당시 아빠가 고소를 하려고 준비했던 서류였어요. 그 안에는 피고소인으로 시부모가 올라가 있었죠. 서류를 보고선 저뿐 아니라 남편 역시 사색이 되었어요. 멍하니 서 있는 절 데리고 고모는 집으로 향하셨어요. 가족들이 모두 모였고 그 자리에서 작은 고모는 진실을 얘기했습니다. 전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죠. 사실 결혼식장에서 저기 부모 보고서 어디서 많이 봤다 싶었는데 갑자기 문득 생각이 나더라고. 나도 어릴 때고 하도 오래 지나서 기억이 안 났어. 얼굴이 좀 바뀌기도 했고. 설마 했는데 이걸 아직까지 가지고 있었게 망정이지. 승연아, 미안한데 저 집안은 절대 아니야. 저는 고모의 얘기를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제 부모님 원수의 자식이라니. 혼인신고는 꿈도 꾸지 못할 사건이었죠. 그날 이후 저는 남편을 냉정하게 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한참을 고민하고 또 고민해 이별을 통보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끝까지 절 잡고 애원하듯이 말하더군요. 여보, 우리만 생각하자. 당신이 원한다면 나 우리 부모님 평생 안 봐도 돼. 나도 정말 몰랐어. 그런 짓까지 할 줄이야. 정말 몰랐어. 제발 우리 둘만 생각하면 안 될까? 미안한데 난 도저히 안 되겠어. 우리 아빠 얼마나 고통 속에서 가셨는지 알아?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눈물을 흘리며 돌아가셨어. 아빠를 그렇게 만든 집안을 평생 시부모님으로 모신단 말이야? 우리 집안을 망가뜨린 건 바로 당신 집안이라고. 우리 가족을 이렇게 만든 게 당신 부모인데 내가 어떻게 당신이랑 살아? 절대 못 살아. 여보, 제발 내가 이렇게 빌게. 나 당신 아니면 절대 못 살아. 당신 나랑 행복했잖아. 그것만 생각하자. 아니, 두 번, 세 번 생각해도 당신이랑 사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고통 속에 죽어간 우리 아빠를 위해서도
누구보다 날 자식처럼 생각하며 키운 고모들을 위해서도 절대 안 돼. 정말 미안한데 우리 여기까지만 하자. 당신이 잘못 없는 건 아는데 어떻게 결혼 생활 유지할 수 있을까? 아빠가 보고 계실 텐데 불효를 저지를 수 없다고. 그렇게 전 남편에게 이별을 고했습니다. 남편은 그 다음 날도 그 다다음 날도 찾아와 애원했지만 그때마다 전 남편을 매몰차게 내쫓았죠. 아무리 생각을 해도 다시 만나는 건 자식으로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찾아온 사람은 정말 뜻밖의 사람이었어요.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집 앞에 시모가 와 있더군요. 남편한테 모든 진실을 들었는지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빌기 시작했어요. 승연아, 내가 정말 미안하구나.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니? 우리 아들은 잘못이 없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다오. 내가 그때 빚은 지금 다 갚으마. 지금이라도 내가 그 빚 갚을 테니까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절대로 용서 못해요. 어떻게 용서하겠어요? 저희 아빠 고통받으면서 돌아가셨어요. 그 모습 지금도 생생한데 어떻게 잊어요? 빚이요? 그 빚 다 갚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세요? 헛소리 하지 마시고 다신 찾아오지 마세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우리 아들 회사도 안 나가고 집에도 안 들어오고 지금까지 연락 한 번 없어. 연 끊겠다고 하는데 우리 아들은 잘못이 없잖니. 아무것도 모르는 애야. 지금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큰 애라고.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다오. 내가 이렇게 빌 테니까 용서해다오. 그리고 나 죄값 치렀다. 나중에 잡혀서 감방에서 살고 왔다고. 그러면 된 거 아니니? 법의 심판을 받았다니까. 뭐라고요? 나라에서 법의 심판을 받았을지 몰라도 전 절대 용서 못합니다. 한 가정을 무너뜨렸으면서 감방에 다녀왔으니 죄값 치렀으면 다예요? 됐고요. 나라에선 용서했을지 몰라도 난 평생 용서 못해요. 꼴도 보기 싫으니까 돌아가세요. 당신이 지은 죄, 당신 아들이 벌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라고요. 알겠어요, 아줌마? 전 그날부터 아빠의 복수를 해주기로 다짐했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공소시효가 지나 돈을 다시 되찾지 못해도 시부모의 평판을 무너뜨릴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작성한 소장을 들고 전 시부모가 하는 부동산을 찾아갔어요. 고객과 상담하고 있던 시부모는 저를 보고선 깜짝 놀라더군요. 아이고, 얘야, 여기는 어쩐 일이니? 우리 지금 손님이 와서 상담하고 있거든. 중요한 얘기 나중에 하자. 아니요, 지금 하셔야죠. 제가 더 급한 일인데요. 저희 아버지 돈 받으러 왔습니다. 30년 전 사기치신 돈 말이에요. 저희 아버지 그렇게 돌아가시게 해놓고 아주 떡하니 장사 잘하고 계시네요. 돈 갚으시라고요, 돈.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손님들 앞에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사기라니. 우리가 무슨 사기를 쳤다고. 여기 증거도 다 있는데요, 뭘. 왜요? 공소시효 지나서 안 줘도 되니까 뭐 배째라는 건가요? 본인 입으로 말하셨잖아요. 사기쳐서 감방 다녀왔다고. 시모가 당황하는 표정이 역력했어요. 하지만 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다음 날도 그 다다음 날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피켓 하나를 들고 찾아갔죠. 동네에서도 며느리와 시모 이런 일들이 이슈가 되기도 했어요. 삽시간에 소문은 빠르게 퍼졌더라고요. 결국 시부모의 부동산은 저로 인해 손님들이 찾아오지 않을 지경까지 되고 말았습니다. 그제야 본색이 나타나기 시작하더군요. 시부모는 절 가만히 두지 않겠다며 찾아오기도 했어요. 너 이거 이제 어쩔 거야? 우리 사업 다 말아먹으려고 작정했니? 어떻게 그 옛날 일 가지고 아직도 울겨먹어? 우리 죄값 치렀다고 했잖아. 옛날 일이요? 당신들한테나 잊혀진 일이겠지. 피해 입은 우린 지금도 어제처럼 생생하게 기억난다고요. 참나? 그래서 우리 보고 어쩌라고? 이미 다 끝난 일 가지고 지금 와서 왈가왈부해서 뭐가 좋은 일이냐고.
당신네들도 망해봐야지. 당신네들도 고통 속에서 한번 살아봐야지. 사람 변하지 않는 거 당연하다지만 어떻게 이렇게 뻔뻔해요? 다신 찾아오지 마세요. 그때 시부모 앞을 가로막은 건 다름 아닌 남편이었습니다. 매일 찾아오던 남편은 결국 시부모의 행패까지 직접 목격하게 된 거였죠. 그제서야 시부모는 당황하더라고요. 엄마, 아빠, 진짜 뭐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으세요? 무릎 꿇고 빌고 빌어도 모자랄 판국에 어떻게 여기까지 쫓아오셔서 이렇게까지 하세요? 아휴, 아들아, 그게 아니라 오해가 있어서 그런 건데 제가 우리 일을 망치려고 해서 사실 다 확인했어요. 엄마 아빠 진짜 사기치신 거잖아요. 그래 놓고선 한 가족 다 망하게 만들어 놓고선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으세요? 절규하며 울부짖는 남편 앞에서 어쩔 줄을 모르더군요. 그러면서 남편은 제게 한마디를 남기고 시부모를 데리고 떠났습니다. 여보, 미안하다. 내가 너무 내 욕심만 내세웠던 것 같아. 나 같아도 너랑 똑같이 행동했을 거야. 널 잃고 싶지 않아서 그동안 애원하며 붙잡았던 건데 우리 부모님 하는 행동을 보니까 도저히 사람으로 할 짓이 아닌 것 같아. 아프지 말고 잘 살고 우리 가족을 대신해서 내가 이렇게 무릎 꿇고 사과할게. 미안하다, 승연아. 그렇게 남편은 한참을 무릎을 꿇고 시부모와 되돌아갔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야 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힘이 들더군요. 이걸 보면서 남편만 데리고 따로 살라고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시부모가 부모니 평생 안 보고 살 순 없을 거예요. 쓸쓸히 돌아가는 남편을 보며 그저 앞으로 잘 살기만을 바랄 뿐이었죠. 못난 전 잊고서 말입니다. 그렇게 전 남편과 남남이 되고 말았어요. 그 후 결국 남편은 시부모와 절연을 했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온 동네에 사기꾼 부동산이라고 소문이 나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다고 했어요. 한순간에 그 집안도 풍비박산이 나버린 순간이었죠. 그로부터 1년이 지나 전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처음엔 저도 너무 힘들어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힘들었지만 고모들과 식구들 덕분에 다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전 여전히 고모들과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승연아, 오늘 고모들이랑 한잔 할까? 승연이 좋아하는 치맥 어때? 치맥. 아유, 좋지. 고모들이랑 오랜만에 한잔하면서 쉬어야 되겠다. 우리 나중에 남자들 빼고 우리끼리만 여행 가자.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재밌는 것도 많이 하고 사진도 많이 찍자고. 고모, 그럼 고모부 삐질 텐데 괜찮겠어? 아유, 괜찮어. 고모한텐 승연이 너만 있으면 돼. 누구보다 자식처럼 사랑해주는 고모들과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답니다. 누군가가 그런 말을 했죠.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하면 자신에게 벌을 주는 게 아니라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벌을 내린다는 말이요. 전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을 겪어보니 어떤 뜻인지 알겠더라고요. 목숨보다 소중한 자식이 상처를 입고 나서야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인생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더라고요.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앞으론 제 인생에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겠죠? 요즘 사람으로 힘든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나쁜 일은 자신에게만 생긴다고 자책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그렇지만 인생은 롤러코스터라 나쁜 일이 있다면 또 좋은 일이 뒤따르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힘드시더라도 언젠간 해뜰 날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모두들 힘내시고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배신을 한 자의 처참한 말로를 목격한 사람입니다. 살다 보면 나와 뜻이 같지 않은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죠.
서로 의견이 맞지 않으면 더 이상 인연을 이어가긴 어렵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배신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상대방에게 크나큰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었다면 그건 잘못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자신의 이기심 때문에 배신을 했던 사람의 결말에 대해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저에겐 목숨보다 소중한 가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 여동생은 저에게 하나밖에 없는 피부치이기도 하죠. 어릴 적부터 봐왔던 여동생의 인생은 참으로 고달프고 안쓰러울 때가 많았는데요. 힘들 때도 꿋꿋하게 버텨내는 여동생이 지금은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장하답니다. 그런 여동생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이 언젠간 꼭 벌을 받길 소원하기도 했죠. 어릴 적 저희 집은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보다 행복하고 따뜻한 집이었죠. 늘 아버지가 저에게 따로 해주셨던 말이 있었는데 그 말은 지금도 제 가슴속 깊이 남아 있어요. 우리 윤석이 이제 다 컸지? 아빠가 남자 대 남자로 할 말이 있는데 들어줄 수 있니? 네, 아빠, 저 이제 다 컸어요. 꼬맹이가 아니라고요. 그래, 그래. 그럼 윤석이 이 아빠 말 잘 들어야 한다. 아빠가 집에 없을 땐 윤석이가 엄마랑 현지를 지켜야 하는 거야. 알았지? 특히나 현진 윤석이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니까 늘 아끼고 지켜줘야 돼. 에이, 현진 맨날 장난만 치고 저 괴롭히는데요? 현지가 아직 어려서 그래. 우리 윤석이가 오빠니까 더 씩씩하잖아. 아빠 말 잘 알겠지? 이건 윤석이 너랑 아빠랑 남자 대 남자로 약속하는 거야. 어릴 적 전 아버지의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시간이 흘러 제가 어른이 되어 보니 무슨 뜻으로 하신 말씀인지 이해가 가더라고요. 어릴 땐 그저 동생이 귀찮고 얄미울 때도 많았죠. 동생은 저와 5살이 차이가 났는데 그래서 그랬는지 유난히 절 잘 따랐습니다. 늘 그렇게 서로 감싸주며 행복하게 살았던 저희 집에 불행이 찾아올 거라는 생각은 그땐 하지 못했습니다. 처음 불행이 찾아왔을 땐 제가 고등학생 때였어요. 아버지께서 지인의 보증을 잘못 서주시면서 빚더미에 앉게 되었고 결국 저희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버진 지방으로, 엄마와 동생은 식당 쪽방으로, 저는 친척 집으로 가게 되었죠. 아버지가 절 데리고 친척 집에 맡기던 날, 그날의 분위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네요. 윤서가, 아버지가 미안해. 열심히 일해서 금방 우리 식구도 부를 테니까 여기서 조금만 지내고 있어. 알았지? 아버지, 저 그냥 학교 안 다니고 아버지 따라서 일하러 가면 안 돼요? 여기서 지내는 것보다 같이 일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쓸데없이 고민하지 말고 고등학교 졸업해야지. 엄마랑 현지도 근처에 있으니까 종종 만나서 밥도 먹고 그러렴. 아버지가 어떻게든 올해 안엔 해결하마. 미안하다. 금방 우리 식구들 다 같이 살 날이 올 거니까 조금만 참어. 알겠어요, 아버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서 엄마랑 동생 제가 잘 돌보고 있을 테니까 걱정 마시고 얼른 가세요. 담담하게 말하는 아버지셨지만 이내 목소리가 떨리셨고 눈에 눈물이 고이셨죠. 전 아버지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애써 씩씩하게 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금방 다시 식구들이 모일 수 있을 거란 기대와는 다르게 상황은 녹록지 못했어요. 6개월이 1년이 됐고 어느새 2년이 다 되어가도록 저희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1년이 넘게 친척집에 살다 보니 처음엔 호의적이었던 친척들도 점차 조금씩 불편해하기 시작하더군요. 저 역시 눈칫밥을 먹으며 살고 있었던 그때 여동생이 갑자기 절 찾아왔던 날도 있었어요. 오빠, 나 여기서 살면 안 돼? 엄마랑 나랑 식당 말고 그냥 여기서 다 같이 살면 안 되는 거야? 왜? 무슨 일이라도 있었어? 여기서 다 같이 살면 좋겠지만 방도 좁고 아무래도 힘들 것 같아. 근데 무슨 일 있어? 엄만? 엄만 어디 가시고 너 혼자 왔어? 엄만 다른 식당 알아보시러 갔어.
그 식당 사장 처음에만 잘해줬지 지금은 언제 나가냐면서 난리야. 엄마도 못 참겠는지 그만두겠다고 하시고 다른 식당 알아보시고 계셔. 우리 도대체 언제 다시 같이 살 수 있어? 아빠는 왜 연락도 없고. 현지야, 조금만 참아. 오빠가 요즘 신문 배달도 하고 있거든. 사장님한테 작은 방이라도 없는지 물어볼게. 이거 엄마랑 저녁이라도 사 먹어. 알았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동안 밝았던 여동생이 절 찾아와 엉엉 우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은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저야 그때 고등학생이라 치더라도 동생은 아직 12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아이였기에 저보다 훨씬 더 힘들 거라 생각을 했었죠. 그땐 엄마도 아버지도 저도 어떻게든 살기 위해 발버둥을 쳤던 것 같아요. 저는 새벽 신문 배달에 우유 배달을 하면서 돈을 벌었고 아버진 지방 공장에서 쉴 틈 없이 일하셨죠. 엄마도 식당에서 하루 종일 일하면서 그렇게 차곡차곡 돈을 모았습니다. 드디어 서로 떨어져서 살게 된 지 2년이 지났을 무렵 저희는 작은 집을 얻을 수 있었어요. 좋은 집은 아니었지만 가족들이 모두 모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처음 그 집에 들어갔던 날 온 가족이 기쁨의 눈물을 흘렸던 게 아직도 기억에 많이 남네요. 여보, 고생 많았어. 힘들었지? 내가 좀 더 빨리 집 마련을 했어야 하는 건데 정말 미안해. 현지도 윤석이도 정말 미안하다. 아빠 때문에 니들이 고생했구나. 당신도 고생 많았어. 혼자서 일하느라 얼마나 애썼어. 그나저나 당신 여기 근처 회사에 출근한다고 했지? 괜찮겠어? 어, 다음 주부터 출근할 거야. 그 전에 우리 식구들 같이 놀러도 가고 하자고. 오랜만에 이렇게 모였는데 쉬는 날 그냥 보낼 수는 없지. 앞으로 아빠가 더 열심히 일해서 좋은 집으로 다시 이사 가자. 한 번의 위기를 겪고 난 저희 가족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단단해졌습니다. 아버진 그날 이후 더 열심히 일을 하셨고 엄마도 식당에 다니시면서 좀 더 나은 생활을 하시기 위해 노력하셨어요. 아직도 빚 때문에 힘든 상황이었지만 저흰 다시 함께 살 수 있다는 것에 기뻐했죠. 그렇지만 다시 모였다는 행복도 잠시였어요. 제가 20살이 되었을 때 엄만 말기암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어떻게든 엄마를 살리기 위해 아버지 모았던 돈도 다 쏟아부으시며 엄마의 치료에 매달리셨어요. 그리고 여동생은 학교가 끝나자마자 매일매일 엄마를 간병했죠. 가족들의 이런 노력에도 엄만 결국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습니다. 식구들은 모두 절망 속에 빠지게 됐죠. 모두가 힘들었던 그때 다시 버티게 해준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여동생이었습니다. 겨우 15살 사춘기가 시작될 나이에 여동생은 누구보다 의젓했어요. 언젠가 한 번은 서툰 솜씨로 저녁상을 차려 저와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던 날도 있었죠. 오빠, 어때? 엄마가 해준 장조림이랑 좀 비슷해? 이럴 줄 알았으면 엄마한테 장조림 어떻게 만드냐고 물어라도 볼 걸 그랬어. 그치? 엄마 돌아가시고 나니까 갑자기 생각나네. 이거 다 현재 네가 만들었어? 괜찮다니까. 오빠가 와서 해도 된다고 했잖아. 에이, 오빤 일하느라 바쁘잖아. 내가 해야지. 엄마처럼 맛있게 못해도 열심히 만들었어. 얼른 먹어봐. 엄마가 해주는 밥만 먹지 말고 좀 배워둘 걸 그랬다. 그치? 지금이라도 가서 알려달라고 해볼까? 꿈에라도 나와서 알려줄지 모르잖아. 엄마와 누구보다 짧은 시간을 보냈을 여동생이었지만 아버지와 저보다 더 의젓했어요. 그런 여동생을 보면서 전 꼭 성공하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전 가족들을 위해 공장에 들어가기로 결심했어요. 숙소를 제공한다는 곳이 있어 바로 연락을 해 입사 지원을 하게 됐죠. 당장 먹고 살 것도 걱정이라 주저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아버지와 여동생은 절 말리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생계를 위해선 이 방법이 최선이었죠. 마지막으로 다 같이 모여 밥을 먹던 날은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오빠,
이거 많이 만들어 놨으니까 내일 갈 때 싸가지고 가. 알았지? 이제 제법 엄마랑 비슷하게 요리하는 것 같아. 아빤 걱정하지 말고 오빠 몸 꼭 잘 챙겨야 돼. 오빤 걱정하지 마. 가서 연락 계속 할게. 쉬는 날엔 꼭 집에 올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학교 잘 다니고 있어. 오빠 없다고 공부 안 하면 안 된다. 에이, 날 뭘로 보고. 오빠나 가서 밥 굶지 마. 살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확인한다. 다음에 나도 놀러 갈 테니까 쉬는 날 피곤한데 오지 말고 쉬어. 무슨 여기까지 오려고 그래. 그냥 나랑 아빠랑 쉴 때 갈 테니까 거기서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 마음속으론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많았지만 겉으로 티를 낼 수조차 없었습니다. 터져 나올 것 같았던 눈물을 꾹꾹 참고 애써 괜찮은 척 했던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라 묵묵히 밥을 드시던 아버지도 밝은 척 말하던 여동생도 저와 똑같은 마음이었겠죠. 저는 그 마음을 다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공장으로 들어와 전 정말 열심히 일을 했어요. 가족들만 생각하면서 버티고 또 버텼죠. 그걸 알아봐 준 사람이 바로 공장 사장님이셨어요. 처음엔 저도 공장 텃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도 했는데 끝까지 버텨보자는 생각으로 일을 했거든요. 나중에 공장 사장님이 해주신 말을 듣고 전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야, 난 윤석이 너 금방 그만둘 줄 알았거든. 근데 어떻게 그렇게 독하게 버티네. 대단하다. 젊은 애라 빨리 포기할 줄 알았는데 이젠 인정해야 되겠어. 뭐 힘든 일은 없고? 없습니다, 사장님. 덕분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전보다는 좀 좋아졌죠? 처음엔 저도 많이 버벅거리고 일도 잘 못했는데 그래도 잘 알려주셔서 늘 감사드려요. 맞아. 처음엔 기계 다룰 줄도 몰랐는데 이젠 제법 하네. 봐서 알겠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 그렇게 나쁜 사람들 아니야. 하도 잠깐 왔다가 금방 때려치는 애들이 너무 많아서 처음에는 까칠했던 거고 이젠 다들 윤석이 널 인정하고 있으니까 편하게 일해. 전 사장님의 인정을 받고 나서 하나둘 기술을 배우기도 했어요. 기계 하나도 만질 줄 몰랐던 제가 어느덧 공장 내 기계를 다 다룰 수 있게 됐죠. 거기다가 사장님은 남는 건 기술력 뿐이라면서 저에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려주시려고 노력하셨어요. 그 공장엔 다들 나이가 중년 이상인 분들이 많았는데 젊을 때 많이 배워둬야 한다며 컴퓨터 학원도 다니라며 끊어주시기도 하셨죠. 처음엔 그저 어린아이가 들어와 자식 같은 심정으로 신경을 써주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회식 날 사장님께서 절 앉혀두고 하는 말씀을 듣고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윤석이 너, 내가 널 왜 이렇게 이뻐하는지 모르지? 아마 감도 못 잡았을 거야. 사장님, 아들 같아서 잘해주시는 거 아닙니까? 아들은 무슨, 나 딸밖에 없는데 무슨 아들이야? 내가 딱 네 나이만 했을 때 공장에 들어왔어. 그때 정말 힘들고 어려웠는데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더라고. 텃세 못 이겨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기똥냥으로만 배운 거야. 그래서 우여곡절도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 아, 그렇습니까? 전 사장님이 원래 이렇게 잘 사시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보이나? 어릴 때 사서 고생도 한다지만 난 그 말 정말 싫어. 생고생해도 젊었을 땐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 태반이거든. 그때 만약 누가 날 도와줬다면 하는 생각이 항상 들었어. 근데 딱 네가 나랑 닮았더구나. 악착같이 일하는 거 보고 얘구나 싶었는데 참 고마워. 내가 하라는 대로 잘 따라와줘서. 사장님께선 저와 비슷한 환경에서 잘하셨더라고요. 일찍 모친이 돌아가셨고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 장남이셨죠. 그런 집에서 생계를 위해 공장에 들어가셨는데 그때가 제 나이라고 하셨어요. 단지 자식처럼 생각해 절 도와주신 게 아니라 그때 젊은 사장님이 생각이 나 도와주셨던 거였습니다. 저에겐 공장 사장님이 은인과도 같았어요. 공장에서 만난 인연은 사장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지금의 아내도 그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만난 사람이었죠.
아내는 그 공장 격리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서로 나이도 비슷하고 대화가 잘 통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를 처음 만날 땐 주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아내의 정체 때문이었죠. 와, 우리 공장에 커플 하나 생기겠네. 사장님 아시면 난리 나는 거 아닌가 몰라. 야, 윤서가, 너 격리 직원 누군지 알고 자꾸 들이대는 거야? 왜요? 사장님이랑 아는 사이인 거예요? 얘 아직도 그걸 모르고 있었네. 사장님 딸이잖아. 하긴, 둘이서 같이 마주칠 일이 거의 없었으니까 모를 만도 하겠네. 너 사장님 딸인 거 정말 몰랐어? 아내는 공장 사장님의 딸이었어요. 그 사실을 알고 전 마음을 접으려고 했지만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결국 저와 아내는 사장님 몰래 연애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일이 끝나고 나면 몰래 시내로 나가 데이트를 즐기곤 했죠. 그러다 얼마 못 가 저와 아내는 사장님에게 들키고 말았어요. 들키고 사장님의 얼굴을 마주했을 땐 호랑이가 따로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젠 더 이상 공장에도 못 다니겠구나 생각하고 있던 그 순간 사장님은 뜻밖의 말을 저에게 건네셨어요. 자네 언제부터 우리 딸과 만나고 있었나? 설마 저번에 쉬는 날에 만난 사람도 자넨가? 네, 죄송합니다, 사장님. 아니, 아버님. 저 공장에서 잘려도 좋으니까 정은 씨 만나는 것만 허락해 주십시오. 저 정은 씨 포기 못 하겠습니다. 아니, 자네, 내가 정은이를 포기하라고 했어? 그럼 저 허락해 주시는 겁니까? 그래, 뭐 주변에 빈둥대는 숙정이 같은 놈 만날까 봐 걱정했더니만 그래도 자네라고 하니까 다행이긴 하네. 자넨 일단 성실하잖아. 5년 동안 그걸 내가 쭉 봐왔는데 뭐 합격. 감사합니다, 아버님. 저 정은 씨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아이 뭐 결혼한 것도 아닌데 아버님은 무슨 연애만 허락한 거야. 연애만. 그 오버하지 말어. 그렇게 저와 아는 2년 동안 연애를 했고 그 후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저와 사귀면서도 틈틈이 아버지와 동생을 만나러 같이 가기도 하고 특히나 제 여동생과는 각별하게 지냈죠. 성인이 된 여동생을 데리고 백화점에 가 예쁜 옷을 사줬던 것도 바로 아내였습니다. 여동생도 마치 친언니처럼 따랐어요. 그렇게 모든 것이 행복하게 잘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이대로였다면 앞으로 좋은 일들만 있을 거라 생각했죠. 그렇지만 인생은 굽이친다는 말이 있듯이 다시 불행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제가 딱 30살이 되었을 때 장인어른의 공장이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수십 년 넘게 일을 했던 직원들도 다 떠나가고 말았죠. 결국 공장에 저와 장인어른밖에 남지 않은 상황까지 오게 되었어요. 마지막에 있었던 직원마저 그만뒀던 날 저와 장인어른은 일찍 공장 문을 닫고 술 한 잔 기울이며 얘기를 나눴습니다. 자네 참 고생 많았네. 이제 여기 공장도 그만 문을 닫아야 할 것 같아. 미안하네. 자네도 이제 다른 곳을 찾아봐야지. 아이, 장인어른, 아직 다 끝난 것도 아닌데 조금만 더 버텨보죠. 저희만 힘든 것도 아니고 다 힘들지 않습니까? 조금만 더 버티면 좋은 날 올 겁니다. 그런가? 나도 이제 오래 했지. 수십 년간 정들었던 직원들도 다 떠나고 이렇게 텅 비어버린 공장을 보니 마음이 참 심란하네. 자네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말이야.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장인어른 힘내십시오. 제가 여긴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장인어른이 힘을 내셔야 저도 힘을 내죠. 마지막까지 전 함께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저와 장인어른은 공장을 지키며 버티고 버텼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던 거래처들이 있어 겨우 공장을 돌릴 수 있었죠. 그 무렵 여동생이 결혼을 하겠다며 매제를 소개해 줬어요. 매제도 작은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죠. 그때만 생각하면 사람이 이렇게나 달라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랍니다. 형님, 안녕하십니까? 저 현지 씨랑 만나고 있는 이형식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그래, 반가워요. 저희 현지 오빠 박윤석이에요. 현지랑은 그래서 결혼을 하겠다고? 네, 저 현지 씨랑 꼭 결혼하고 싶습니다. 집이며 다 준비되어 있어서 몸만 오면 되는데 현지 씨가 꼭 형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해서요. 아버님께 미리 인사드렸고요. 사업을 한다고 하던데 현지 고생 안 시키고 잘 살 수 있는가? 그럼요. 저 현지 씨 눈에 눈물 안 흘리게 할 자신 있습니다. 절대로 힘들게 하지 않겠습니다. 꼭 허락해 주십시오. 당당하게 말하는 매제의 모습을 보면서 여동생이 왜 좋아했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여동생은 행복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결혼하고 1년이 지나 아들도 낳고 행복하게 잘 사는 듯 보였죠. 먼 거리에 살고 있어 자주 보지 못했지만 종종 여동생과 매제를 만날 때면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왔어요. 사업을 하다 보니 주로 사업 얘기를 많이 나누기도 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넘어가지 않았을 얘길, 그때는 그저 허허거리며 넘어갔던 얘기들도 많았어요. 형님, 언제까지 장인어른 밑에서 계실 거예요? 따로 나와서 사업 차리시지. 거기 좀 어렵다고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긴 한데, 나도 거기에서 오래 일했으니까 정도 많이 가고, 따로 공장 차릴 생각은 없어. 어떻게든 장인어른 공장 살려야지. 아이고, 참, 형님. 그렇게 처가 위에 산다고 뭐 얼마나 알아주겠어요. 결국엔 남인데, 형님도 차라리 나와서 사업하세요. 처가가 무슨 남이야. 매제 지금 우리도 남이야? 우리 가족이잖아. 자네 그렇게 말하니까 좀 섭섭하네. 그러네요. 제가 형님, 제 친형님 같아서 그런가 봐요. 전 형님 상황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러죠. 처음엔 예의를 지키면서 말했던 매제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거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매제 사업이 잘 되기 시작하면서 은근히 비웃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도 많았죠. 장인어른의 공장은 그때까지도 힘들게 버티고 있었어요. 단기로 직원 한 명만 쓰면서 겨우겨우 버티는 상황이었죠. 이런 상황이라는 걸 알면서도 매제는 절 볼 때마다 제 속을 긁곤 했습니다. 절 위하는 듯 말하면서도 은근히 기분 나쁘게 말을 했죠. 아유, 그러니까 형님, 제가 같이 사업하자고 했으면 지금 사업 잘 되는 거 형님도 덕보실 거 아니에요. 거기 버티고 있지 말라니까. 자네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장인어른 사업이기도 하지만 내가 지금까지 일해온 직장이기도 하네. 어떻게든 버텨서 살려봐야지. 아무리 그래도 사이가 떳떳하게 돈을 벌어야 처가댁에서도 찍소리 안 하지 않겠어요? 돈 못 벌면 처가댁에서도 무시해요. 저 보세요. 돈 잘 버니까 대접받고 살잖아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매제의 건방짐은 하늘을 찌르기 시작했지만 마음속으로 분노를 하더라도 여동생만 잘 지내면 될 거라 생각해 제가 참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여동생이 저에게 하소연을 하기 시작했죠. 하루는 여동생이 갑자기 저희 집에 찾아오기도 했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아내와 함께 얘기를 들어보니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많았더군요. 오빠, 요즘 그 사람 뭐 하고 다니는지 알아? 사업한다면서 바쁘다고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고 거래처랑 만났는데 너무 늦었다고 사업장에서 자고 온다고 안 들어올 때도 많아. 뭔가 이상하지 않아? 거래처 만나는 건 확인해 봤어? 사업하다 보면 바쁠 때도 있다지만 네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모르겠어. 연락도 잘 안 되고 집에도 영 무심하고 그러니까 뭔가 수상한 것 같아. 사업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너무 의심만 하지 말고 일단 얘기를 좀 해봐. 그런 거 같지 않아서 그러지. 아직 물증은 없는데 심증은 확실해. 뭔가 이상한 게 틀림없어. 여동생은 갑자기 매제 행동이 이상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고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라 섣불리 말을 해줄 수는 없었죠. 그렇지만 그 실체를 다 알기까진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때쯤 결국 장인어른의 공장은 문을 닫게 되었어요. 버티고 버티다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어 정리를 하기로 결정한 거죠. 기계들을 하나하나 처분하면서
저도 아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렇지만 저보다 더 착잡하실 장인어른 생각에 곁에서 아무렇지 않은 듯 말을 건넬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인어른,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노후 즐긴다고 생각하시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자네한테 미안하지 뭘. 나야 이제 은퇴할 나이가 되었다고 하지만 자넨 이제 시작하는 나이 아닌가. 좀 더 오래 자리 잡았으면 자네한테 이 공장도 넘겨주고 우리 딸도 편하게 살았을 텐데 말이야. 미안하네. 아유, 아닙니다, 장인어른. 덕분에 기술도 배우고 다른 곳 충분히 갈 수 있을 정도인데요, 뭐. 감사드려요. 아닐세. 애초에 많이 힘들었었는데 자네 덕분에 지금까지 버틴 거지. 고맙네. 장인어른의 말에 전 눈물이 왈칵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마지막으로 공장 문을 닫고서 전 근처 다른 곳으로 취업을 하게 되었어요. 인생에 많은 변곡점들이 있었지만 이날은 저도 참 기억에 많이 남는답니다. 사실 제 삶도 평온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까진 여동생의 생활을 잘 살펴보지 못했어요. 그러던 명절날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낮부터 온다던 여동생이 아무리 기다려도 집으로 오지 않더군요. 그러다 다음날 저녁이 되어서야 집에 찾아온 여동생은 매제 없이 조카만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러더니 여동생이 하는 말을 듣고 가족 모두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나 이혼할 거야. 이 사람이랑은 더 이상은 못 살아. 밖에서 뭔 짓을 하는 건지 도대체 집에 들어오질 않아, 오빠. 뭐? 언제부터 집에 안 들어온 건데? 어제도 집에 안 왔던 거야? 그래, 시댁에서도 모른다고만 하시고 연락도 안 되지 집에도 안 오지. 하루 종일 기다리기만 했어. 나 도저히 안 되겠어. 이 사람이랑 헤어질 거야. 고모, 아무리 그래도 이유는 알아야죠. 내가 내일 같이 가줄 테니까 뭐 하는지 한번 알아봐요. 이유는 알아야 헤어질 거 아니에요. 아내는 여동생과 함께 매제를 뒤따라 가보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매제의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날 일이 끝나고 집에 가보니 아내와 여동생은 눈물 범벅으로 절 맞이했죠. 그러더니 아내가 하는 말을 듣고선 전 너무나 놀랐어요. 여보, 심해부 뭐 하고 있는지 알아? 기가 막혔어 정말. 글쎄 딴 여자랑 살림을 차렸더라고. 거기다가 그 여자는 애 딸린 이혼녀에 그 집까지 그 여자 명의로 해줬답디다. 내가 진짜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네. 뭐? 그게 사실이야? 어,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어. 그나저나 심해부는 그 앞에서 실신한 고모 보고서도 그냥 지나치더라고. 내가 끝까지 붙잡았는데 눈길도 안 주고 사라지는 꼴을 보고 있자니 열불이 터져서 정말. 오빠, 그 사람 진짜 미친 것 같아. 안 그래도 내가 이상하다 했었는데 벌써 그렇게 산지 6개월이 넘었대. 나 더 이상 그 사람이랑은 못 살겠어. 어떻게 날 이렇게 배신할 수가 있냐고. 그 자리에서 여동생은 오열을 했고 아내가 쫓아가 따져도 내재는 모르는 척 자리를 피하기만 했다고 하더군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전 매제가 딴 살림을 차린 곳으로 바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매제의 태도가 굉장히 뻔뻔했죠. 아니 형님, 여긴 또 어떻게 알고 왔어요? 형님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개인 프라이버시도 있는데 뒷조사까지 하고 굳이 여기까지 쫓아와야 했어요? 이거 완전 이혼감입니다. 자네 지금 뻔뻔하게 그런 소리가 나오나? 자네 애 아빠야. 유부남이 그런데 딴 살림 차리고서도 이렇게 당당할 수가 있어? 사과는커녕 왜 이렇게 뻔뻔해? 그래요. 내가 뭐 딴 살림 차린 거 미안합니다. 근데 어쩌겠어요. 사람 감정이 이렇게 변해버린 걸. 나도요,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형님도 남자니까 이해할 거 아닙니까? 뭐? 이해? 입이 두 개라도 할 말이 없는 판국에 이해라고? 당장 내 동생이랑 헤어져. 위자료고 재산 분할이고 제대로 해야 될 거야. 예, 안 그래도 이혼할 겁니다.
저도 지긋지긋해요. 가난한 처가에 지질이 궁상맞은 아내. 저도 지긋지긋해서 안 그래도 이혼하자고 할 거였어요. 내가 7년 동안 살아준 것만으로도 고마운 줄 알아야죠. 기가 막힌 태도에 전 분노를 참지 못했지만 제 옆에서 뜯어말리는 아내와 여동생을 보며 분노를 삭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땐 간통죄가 있었던 터라 고소를 하겠다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제서야 매제는 여동생을 찾아와 합의를 하자고 하더군요. 왜? 간통죄로 신고한다고 하니까 겁이라도 났나 봐? 여긴 왜 찾아왔어? 아이, 그러지 말고 신고고 소송이고 머리 아프니까 그냥 우리 합의로 끝내자. 그래,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다 잘못했는데 나도 사업도 해야 되고 돈 벌어야 양육비도 줄 거 아니야. 양육비 안 받을 거야?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냥 합의로 끝내자고. 당신 말을 어떻게 믿어? 지금까지 감쪽같이 속여왔으면서 말은 누가 못해? 약속할게. 뭐 서류라도 써줘? 당신 하자는 대로 할 테니까 그만하고 조용히 끝내자. 아, 내가 잘 돼야 당신도 양육비 받으면서 애 키울 거 아니야. 간통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았던 매제는 여동생을 찾아와 합의를 하자며 빌었고 그렇게 여동생은 매제와 이혼을 하게 됐어요. 이혼을 하면서 어느 정도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었고 양육비를 받는 조건으로 마무리를 했죠. 그때 조카가 6살이었고 여동생은 겨우 33살이었습니다. 그 뒤로 여동생은 친정집으로 들어와 살게 되었죠. 보아하니 전 매제는 조카를 보러 오지도 않는 듯 했어요. 처음엔 여동생이 정말 힘들어 하더군요. 저 역시 아빠 없이 자라는 조카에게 미안하고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딸들과 함께 조카를 데리고 여행도 많이 다니면서 신경을 썼죠. 그런 모습에 여동생이 저에게 고마워하기도 했어요. 오빠, 고마워. 우리 성찬이 잘 챙겨줘서. 오빠 덕분에 성찬이가 많이 좋아졌어. 전엔 내 눈치 보는 것 같았는데 고마워. 고맙기는 뭘. 우리 조카인데 당연히 삼촌이 챙겨야지. 성찬이가 좋아졌다니까 얼마나 다행이야. 혼자서 힘들어하지 말고 이 오빠가 도와줄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알았어. 언니한테도 너무 미안하네. 우리 애까지 보려면 언니도 힘들 거 아니야. 됐어. 나중에 너 괜찮아지면 그때 우리 애들 봐주면 되지 뭐. 그러니까 얼른 힘내. 나도 있고 우리 아내도 있고 조카들도 있고 아버지도 있잖아.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힘내. 그 뒤로 여동생은 정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본인도 힘들 텐데 쉬는 날 없이 일하고 아버지도 챙겼죠. 그때쯤 저에게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전에 거래처로 알고 있었던 사장님이 공장을 폐업하시려고 한다며 중고로 헐값에 기계들을 넘긴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전 기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모아둔 돈으로 공장을 인수해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하게 됐죠. 그때 저에게 큰 도움의 손길을 내민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장인어른이셨습니다. 자네 공장 인수한다면서? 아무리 싸게 넘긴다고 하지만 자금은 그래도 있어야 할 텐데, 아,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장인어른, 걱정하지 마세요. 아, 사실 저희 집 사려고 좀 모아둔 돈도 있었거든요. 그거랑 대출 받아서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걱정 많으시겠지만 제가 어떻게든 사업 성공시킬게요. 아무리 그래도 한두 푼도 아니고 말이야. 그래서 말인데 자네 내가 좀 투자를 해볼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내가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돈이 좀 있어서. 투자요? 아유, 아닙니다, 장인어른. 장인어른 노후 자금으로 쓰셔야죠. 괜찮습니다. 제가 잘 준비해서 해볼게요. 아니네. 자네가 사업한다는데 내가 도와줘야지. 그래야지 가족 아닌가. 이거 내 노후 자금으로 좀 모아뒀던 건데 가지고 가서 공장 운영할 때 쓰게나. 하고 싶은 일 한번 해봐야지. 난 자네라면 잘할 거라고 믿네. 장인어른은 절 믿는다면서 제 손에 큰 돈을 쥐어주셨어요.
장인어른뿐만 아니라 아내도 적극적으로 제 일을 도와줬죠. 그렇게 작게 공장을 시작해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처음엔 어려움도 많았지만 아내와 전 어떻게든 성공을 시키려고 노력했어요. 여동생도 가끔씩 도와주면서 힘을 주곤 했습니다. 그땐 직원도 없었던 터라 아버지며 여동생이며 장인어른의 손까지 빌려가며 공장을 가동하곤 했죠. 힘들었던 시기였지만 그 어느 때보다 가족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던 시기였어요. 그날도 이른 아침부터 바쁘게 일을 해야 했던 날이었습니다. 납품일에 맞춰 물건을 제작하고 늦은 저녁에서야 일을 마치게 되었던 날에 했던 대화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다들 고생했어. 다행히 납기일 맞춰서 보낼 수 있겠네. 아침부터 너무 수고했다, 현지야. 여보, 여보도 고생 많았어. 당신이랑 현지 아니었으면 오늘 일 다 못 끝냈을 뻔했네. 당신도 고생했어. 그나저나 고모, 오늘 성찬이 그냥 우리 집에서 재울게요. 그러니까 얼른 들어가서 쉬어요. 아니에요, 언니. 내일 또 쉬는 날이라고 성찬이 데리고 놀러 가려고 그러죠? 힘들 텐데 내일은 제가 조카들 다 데리고 놀러 갔다 올게요. 언니는 오빠랑 같이 내일 데이트해요. 아유, 됐어요. 데이트는 무슨. 그럼 내일 일은 별로 없으니까 금방 마무리하고 다 같이 소풍 가요. 오랜만에 가족끼리 모여서 소풍 가면 너무 좋잖아요. 도시락은 제가 준비할 테니까 고모는 간식 준비해줘요. 알았죠? 공장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기 전까진 정말 바쁘게 지냈죠. 정신이 없는 와중에도 저희는 서로를 위하고 배려하면서 그렇게 우애를 다지곤 했습니다. 저와 아내뿐 아니라 모든 가족들이 노력한 끝에 사업은 점점 안정을 찾았고 전에 거래처들과 다시 거래를 시작하기도 하면서 상황은 점차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때쯤 저는 공장 확장 이전을 고민하게 됐습니다. 거래가 늘어나다 보니 기존의 사업장에선 일을 다 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확장 이전을 하기엔 자금이 조금 모자라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을 했었죠. 그때 여동생이 저에게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오빠, 이번에 공장 확장 이전하려고 알아보고 있다며 잘 알아보고 있어? 거래처도 많이 늘어서 이전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영 마땅한 곳이 없네. 대출이라도 받아야 하나 싶기도 하고 말이야. 그래? 오빠, 그럼 내가 좀 도와줄까? 나 사실 애 아빠한테서 재산 분할한 거 안 쓰고 그냥 가지고 있거든. 어차피 난 아빠 집에 들어가 살았고 바로 일해서 필요한 돈도 아니었고 무리해서 대출 받지 말고 일단 이거 먼저 써. 아유, 됐어. 네 돈인데 무슨. 난 그냥 대출 받으면 되니까 신경 쓰지 마. 대출 받아도 매달 이자 내려면 그게 얼만데. 이거 그냥 주는 거 아니고 빌려주는 거야. 나중에 우리 아들 결혼할 때 집이라도 하나 해줘야 하니까 그 전에 다시 돌려주면 돼. 그리고 오빠 잘 되라고 빌려주는 건데 거절하지 말고 받아. 여동생은 거절하는 저에게 귀엽고 집을 처분해서 돈을 쥐어줬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가족들이 아니었으면 제 공장은 이렇게 운영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장인어른과 아버지, 아내, 여동생 덕분에 계속해서 열심히 공장을 운영할 수 있었고 그 노력이 빛을 발했는지 점점 사업이 커지기 시작했죠. 시간이 더 흘러 여동생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요양보호사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전 여동생이 혼자서 힘들게 일을 하는 것 같아 경제적 지원을 해주겠다고 제안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동생이 한 말은 제 예상 밖이었어요. 오빠, 나 지금 하는 일 너무 재밌어. 어르신들이랑 이런저런 수다 떠는 것도 재밌고, 아빠 생각도 많이 나고 말이야. 그것보다 내가 일을 하고 있다는 게 살고 있는 것 같아서 좋아. 그래도 힘들지 않아? 이젠 오빠 사업도 많이 좋아졌고, 그러지 말고 너 우리 사무실에 직원으로 들어와라. 어려운 거 없으니까 들어와서 자재 관리나 뭐 이런 거 하면 돼. 에이, 됐어. 난 지금 일이 좋은걸. 우리 가정은 내가 가장이야. 내가 일해서 지켜야지.
오빠 도움 받으면서 지키고 싶지 않아. 나중에 정말 내가 힘들어서 죽겠을 때 그때 오빠한테 도와달라고 할게. 그게 아니라면 날 그냥 응원해 줘. 한평생 전 여동생이 저보다 어리고 여린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여동생은 저보다 더 든든하고 훌륭한 가장이더라고요. 여동생의 말에 전 수긍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거기다가 여동생이 20년의 세월을 혼자서 잘 버티고 견뎌준 덕분에 조카는 효심 가득한 효자로 잘 컸죠. 좋은 대학을 나와 대기업에 합격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전 여동생과 얼싸안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현지야, 고생 많았다. 아들 다 키웠다, 다 키웠어. 그 어린아이가 이제 회사 다닌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다 눈물이 나네. 너 정말 고생했다. 오빠, 나 진짜 이제 할 일 다 한 것 같아. 솔직히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는데 우리 아들 이렇게 잘 자라서 회사 다닌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 다 네가 잘해서 그래. 네 덕이야. 장하다 장해. 잘 버텼어. 지금까지 이렇게 잘 버텨줘서 고맙다 연지야. 그때의 눈물은 아마 그동안 참아왔던 세월에 대한 기쁨의 눈물이었던 것 같아요. 여동생은 조카만 바라보며 버티고 버텨왔고 좋은 회사에 취업까지 하니 그 버틴 세월을 다 보상받은 것 같다고 했죠. 오랜 세월이 걸리긴 했지만 이제야 마음 편히 웃을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공장이 잘 돼서 일이 점점 늘어났어요. 가끔씩 일이 너무 많을 땐 직업 소개서를 통해 온 사람들을 써야 할 때도 있었죠. 단기로 일을 하다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아 이력선 제가 다 신경을 쓰지 못했었어요. 그저 일하러 와주신 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갖고 다른 직원에게 채용을 맡기게 됐죠. 그런데 얼마 전 경악할 만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직업 소개서를 통해서 온 사람을 보게 됐는데 전 놀라 쓰러질 뻔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제 여동생을 버리고 두 집 살림을 한 전 매제였기 때문이었어요. 자네가 여길 어디라고 와? 네 얼굴 한순간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꺼져. 뭐야, 여기 형님 공장이었어요? 언제 이렇게 공장을 다 차리셨어요? 그때 망한 거 아니었어요? 그건 네가 알 바 없고 당장 여기서 나가. 너 같은 사람은 채용할 생각 없어. 이제라도 알았으니 여기 한 발자국도 들이지 마. 전 전 매제를 보자마자 바로 공장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저도 놀랐지만 전 매제 역시 놀란 표정이더군요. 그땐 그저 해프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얼마 뒤 공장에 출근을 했더니 어처구니 없게도 전 매제가 또 찾아왔더라고요. 황당한 마음에 왜 찾아왔냐고 따지니까 전 매제가 하는 말에 역시나 사람은 평생 바뀌지 않는다는 걸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 형님, 같이 좀 먹고 삽시다. 이렇게 공장도 잘 되는데 저 좀 도와주실 수 있잖아요. 저 사업 다 망해가지고 이제 일해야 돼요. 보아하니 직원이 계속 필요한 것 같은데 저 한번 쓰세요. 뭐? 내가 왜 자네 채용해? 헛소리 하지 말고 당장 꺼져. 자네 같은 사람 내 공장에 발들일 수 없네. 아, 그래요? 그럼 하는 수 없죠. 아들이나 만나러 가야 되겠네. 들어보니까 우리 아들 대기업에 입사했다면서요? 내가 그래도 아빠인데 날 부양해야지. 가서 저 부양하라고 말할게요, 그럼. 여지껏 애 한번 보러 안 오더니 뭐? 부양을 하라고? 네가 양심이 있어? 어디서 우리 조카를 들먹여? 당장 여기서 나가. 진정하세요, 형님. 아무리 얼굴 안 봤다고 하지만 제가 아빠인 건 확실한 거 아닙니까? 아빠가 이렇게 힘든데 아들이 외면할 수 있겠어요? 제가 아들 찾아가고 아내 찾아가는 거 싫으시면 저 여기서 그냥 써달라니까요. 제가 뭐 큰 거 바라는 것도 아니고. 아셨죠? 뻔뻔하게 말하는 전 매제를 보면서 너무나 기가 막히더라고요. 계속 쫓아내도 그 후로도 전 매제는 끈질기게 공장을 찾아왔습니다.
직원으로 고용하는 건 절대 안 된다고 했더니만 그 후로 더 황당한 제안을 하더라고요. 여기가 어디라고 계속 찾아와. 가족 다 버리고 떠났으면서 도대체 왜 자꾸 찾아오는 거야? 앞으로 네 얼굴 꼴도 보기 싫으니까 찾아오지 마. 아이, 저도 오고 싶어서 오겠어요? 다 먹고 살려고 그러는 거지. 그럼 저 다시는 안 찾아올 테니까 한 1,000만 원만 주세요. 그걸로 저도 먹고 살아야죠. 안 주신다고 하면 뭐 아들 찾아가는 수밖에 없고요. 어디서 협박질이야? 그 돈을 내가 너한테 왜 줘야 하는데? 염치 없는 건 여전하구만. 한 번 더 찾아오면 나 가만히 안 있을 거니까 그렇게 알아. 말씀드렸죠? 같이 도우면서 살자고. 형님 이렇게 사업도 잘 되는데 저 외면하실 거예요? 우리 아들 찾아가서 저 부양하라고 하면 형님도 속 좋으시겠어요? 제가 다시는 안 나타날 테니까 조금만 도와주세요 그럼.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전 매제의 행동에 저는 결국 폭발했습니다. 감히 가족을 들먹이는 전 매제를 어떻게든 한 대 때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전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알리고 싶지 않았지만 여동생에게 이 사실을 말할 수밖에 없었죠. 전 매제가 찾아온다는 말을 전하니 여동생은 예상치 못한 말을 꺼냈습니다. 그 자식이 찾아왔다고? 참 뻔뻔하게도 여전하네. 오빠, 또 찾아오면 내쫓지 말고 꼭 붙들고 있어. 내가 이참에 끝을 내야지 안 되겠어. 괜히 너 속상하게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오빠가 어떻게든 정리하려고 했는데 그 자식이 어찌나 끈질기던지. 아휴, 혹여나 성찬이한테 찾아갈까 봐 내가 걱정돼서 말이야. 그런 걱정하지 마. 무슨 꿍꿍인지 안 봐도 뻔해. 내가 알아서 해결할 테니까 또 찾아오면 꼭 붙잡고 있어. 알았지? 얼마 후 출근을 하니 역시나 전 매제가 공장 앞을 기웃거리며 서 있더라고요. 제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눈구렁이 같이 웃으며 또 말을 걸더군요. 전 매제가 원한 건 다름 아닌 돈이었습니다. 물론 그 돈 주고 끝내버릴 수도 있었겠지만 우리 가족을 만신창이로 만든 그놈한텐 10원 한 푼 주는 것도 아까웠죠. 그런데 사람이 어쩜 그리 뻔뻔할 수 있는지 전 매제가 하는 말을 들으며 부하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 형님, 이제 출근하세요? 사업 운영하시려면 새벽에 나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형님 생각은 해보셨어요? 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1,000만 원만 주시면 되는데 형님 사업도 잘 되시고 어려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1,000만 원? 너한테 줄 돈이라곤 이런 한 푼도 없어. 우리가 왜 너한테 돈을 줘? 거참 말이 안 통하시네. 그럼 저 형님 여동생 찾아가요? 아님 우리 아들 찾아가요? 제가 또 찾아가면 머리 아프실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전 매제 뒤통수를 가격했어요. 찡그리며 뒤돌아본 전 매제는 그 정체를 보고선 까무라치더군요. 여보, 여보 여긴 어쩐 일로? 아이 잘 됐다. 우리 아들 잘 있지? 아들 훌륭하게 키웠던데 역시 당신 대단해. 우리 아들 역시 머리 똑똑한 건 날 닮았다니까. 안 그래? 웃기시네. 누가 네 아들이야? 두 집 살림했으면서 20년을 떨어져 놓고서 무슨? 내 아들, 너 아빠로도 생각 안 해. 아빠의 아자만 나와도 아주 치를 떨어. 알어? 취미로 복싱 배우고 있거든. 네가 찾아가면 이길 수나 있겠냐? 너 나가 떨어질 수도 있어. 그러니까 찾아갈 생각은 접어도. 알았어? 그래. 우리 아들 그렇게 잘 컸어? 그럼 나 아들 안 찾아갈 테니까 합의하자고. 그 잘난 아들 어떻게 낳았겠어? 다 내가 아빠니까 내 독도 있는 거잖아. 생각해보니까 1,000만 원으로 안 되겠네. 한 1억. 1억은 받아야 되겠다. 다시는 안 찾아올 테니까 1억으로 합의하자. 뭐? 1억?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네가 뭘 했다고 돈을 받아? 줄 것도 안 줬으면서 밀린 양육비나 줘. 양육비도 제대로 안 줘놓고서 뭔 헛소리 하는 거야? 양육비? 무슨 양육비?
애 이제 다 큰 성인인데 무슨 양육비야? 네가 뭘 모르니까 그 꼴이 된 거야. 알어? 과거 양육비도 청구 다 가능하거든? 여기서 이럴 정신 있으면 소장이나 받아들고 돈이나 줘. 여동생은 전 매제 앞에서 양육비 청구를 하겠다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 말을 듣고서 전 매제는 당황해서 그 자리를 떠났죠. 나중에 여동생 말을 들어보니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상간녀와 살림을 차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전 매제는 사업이 쫄딱 망했더라고요. 돈이 있을 때야 여자가 붙었지만 당연히 망하니까 상간녀와도 헤어졌던 거죠. 밀린 양육비 청구를 한다고 하니 그 뒤로 전 매제는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마땅한 직업도 없이 떠돌며 생활한다던데 가족을 배신한 사람의 말로가 이럴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더 지나 여동생은 좋은 사람을 만나 뒤늦게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요즘 여동생 만날 때마다 얼굴이 너무 좋아 보인답니다. 마치 그 어린아이로 돌아간 듯한 표정을 볼 때면 저도 너무나 행복해요. 현지 너 요즘 얼굴이 폈다 폈어. 연애하니까 아주 딴 사람이 됐네. 그래? 오빠, 나 요즘 너무 행복해. 우리 아들도 너무 좋아하고 매일매일이 선물 같아. 남자친구가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는지 알아? 오빠보다 더 잘해준다고. 정말? 그런 사람 없을 텐데, 세상에서 오빠만큼 잘해주는 사람이 어딨냐? 있다니까. 아빠가 내가 너무 불쌍해서 보내줬나 봐. 완전 천사야, 천사. 여동생은 그렇게 연애를 시작하면서 제가 봐왔던 기간 동안 가장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공장을 좀 더 확장해서 요즘은 많이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언제 이런 날이 올까 싶었는데 역시나 끝까지 버틴 자가 승자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장인어른께 받았던 돈도 다시 돌려드리고 요즘은 용돈도 챙겨드리고 있어요. 장인어른도 자신이 사람을 잘 봤던 것 같다며 너무나 좋아하신답니다. 이제 저희 세 딸도 다 커서 요즘은 아내랑 같이 여행도 자주 다니고 있네요. 아버지도 아직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계시답니다. 가족들이 이젠 많이 편안해진 것 같아 저 역시도 뿌듯하고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말 아시나요? 원수에게 복수하려거든 강가에 앉아 기다려라. 그 시체가 떠내려 올 때까지 라는 말이 있죠. 원수에게 하는 복수를 서두르지 말고 결국 원수가 하는 행동의 결과가 스스로 찾아올 거라는 뜻이랍니다. 이 격언처럼 잘못한 사람은 스스로 벌을 받는다는 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살다 보면 억울하고 분한 일들을 겪을 때도 있답니다. 그런데 그 감정을 오래 담아두면 결국 내 자신만 손해더라고요. 시간이 오래 걸릴 순 있지만 잘못한 사람은 결국엔 벌을 받는답니다. 여러분들도 좋지 않은 감정은 내 자신을 위해 훌을 털어버리고 앞으로의 내 삶을 위해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바래요. 제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